챕터 5.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 인생에 대하여.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라. 언젠가 네가 나에게 물었지. 엄마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강하게 키우려 하느냐고. 돌이켜보니 내가 늘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다.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네가 전화로 하소연하면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시간 보낼 거면 당장 돌아와라 하고 독서를 날린 엄마였으니까. 미국에 놀러온 친구가 엄마 카드로 신나게 쇼핑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네가 트렌치코트 하나 사달라고 전화했을 때도 나는 한마디로 거절했었다. 학교와 집을 달려가기도 바쁜 학생이 무슨 코트냐면서 말이야. 뭐 하나 쉽게 사주지 않는 엄마 밑에서 너는 닭똥 같은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더랬다. 그 대답을 지금 하자면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네 삶을 살아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는 데 적절한 좌절은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과 같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있듯이 적절한 좌절은 정신을 단단하게 하고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외동딸인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에 익숙해져서 혹시나 심리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나는 걱정했었다. 내가 어릴 때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외동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여러 형제 자매에 둘러싸여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나 역시 6형제와 부대끼며 자랐다. 그래서 자연스레 부모님의 시야에서 조금은 빗겨나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환경이 독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인지 형제가 없는 네가 혹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나도 모르게 과잉보호의 함정에 빠지면 어떡하나. 매 순간 얼마나 통제하고 허락할 것인가를 두고 안간힘을 써왔던 세월이었다. 부모 노릇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내가 너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네가 나를 키워왔는지도 모르겠다. 아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난 뒤 너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득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말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서투르며 때론 실수를 하고 때론 비겁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빠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면 진짜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늘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종선 씨도 그랬다. 올해 28살인 종선 씨는 키도 훤칠하고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안의 기대주에서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었고 우울증을 앓다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병원조차 부모가 택해서 그런 걸까? 종선 씨는 도통 입을 열 줄을 몰랐고 그래서 치료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전 대학교도 의학 전문 대학원도 하다못해 샴푸와 청바지도 부모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말을 따라야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한마디로 그냥 문외아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아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다 짜증나요. 내 앞에서 무게 잡는 아버지도 동기들도 다 싫을 뿐이에요.
종선 씨가 가장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부모라는 거인을 이기고 싶지만 넘어설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성공한 회계사인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기에 매사 소극적인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볼 때마다 다그치고 혼내는 아버지가 종선 씨는 늘 두렵고 무서웠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서툴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미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년 시절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형에게 대들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분노 대신 복종의 형태로 순응하는 법을 배운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굴욕스럽더라도 아예 그 밑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생존 방식을 투쟁이나 타협이 아닌 투쟁의 유예 쪽으로 트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의 아버지들 중에는 잘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들도 꽤 많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 연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누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부모를 탓하는 행동의 숨은 진짜 욕구. 부모에게 당당한 아들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컸기에 종선 씨는 좌절감도 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굴복당한 기억들이 종선 씨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당연히 아버지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부모 또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부모 역시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선 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가 더 이상 거인이 아니며 완벽하지도 않은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와서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은 다 부모 탓이라고 원망해봐야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다. 한편으로 부모의 그늘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건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어른이 된 종선 씨는 비록 그동안 부모님의 의지대로 휘둘려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불행이 전부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지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종선 씨에게 필요한 건 적응을 못하는 학교에서 벗어날까 말까가 아니라 절실하게 가고 싶은 길이 있는가, 내 인생을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 나는 종선 씨에게 더 이상 부모 탓이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시켰다. 현재의 무능감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에서 오는 거라고. 정작 이겨내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미숙한 자신이라고. 더 많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많이 시행착오에 몸을 던져서 나라는 주체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가족은 구성원 개개인을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간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다시금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엄마 탓, 부모 탓은 그만하길 바란다. 난 약해 빠졌어가 아니라 아직 해보지 않았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일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라.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정도가 심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이 든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느라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잡이 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이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멀쩡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 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산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의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라캉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 모습은 탐구해보지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네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 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은 가수 장기하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장기하 씨는 서울대 출신의 뮤지션이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연봉도 높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고작 20살에 불과한데 그가 만사 제쳐두고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 자기만의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은 아닐까?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오래 보고 싶은 친구가 된다는 것.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의 드릴 게 있단다. 학교에서 보자고 연락이 오면 부모는 당연히 무슨 일인가 하고 겁을 내기 마련이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가 방과 후 레슨 시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땡땡이를 쳤다고 하더구나. 이유를 물으니 네가 그랬다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교실에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친구들과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배 타고 놀다 왔다고. 웃음이 났다. 그래, 공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가 막힌 날씨가 있지. 선생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타이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생각이 없었다. 혼자 그런 사고를 쳤으면 걱정했겠지만 친구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외동딸로 커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고를 같이 칠 만한 친구가 네 옆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는 나중에 인생의 대소사를 겪을 때마다 달려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거리도 다르다. 따라 너에게는 친구가 어떤 의미니? 사람들에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면 친구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슬픔은 누구나 나눌 수 있지만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드물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만큼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운 일이다. 친구는 또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여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럼 친구도 아니지. 남자들의 우정과 달리 여자들의 우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수다다. 친한 여자친구들은
개인적인 일상사뿐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 요즘 트렌드, 사회적 이슈까지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공유한다. 여자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언어 중추가 특별히 더 크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옥신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약물 중독자인 헤로인에 버금가는 쾌락을 경험한다고 한다. 여자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친밀성을 추구하고 결속력을 다지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을 땐 서운한 마음이 든다. 갑자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진정한 우정인 걸까? 단짝 친구라면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 걸까? 민경 씨는 입사 동료인 경화 씨와 3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다. 동갑인데다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말이 잘 통한다. 그들은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비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어느 날 경화 씨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미 결심을 굳혔고 팀장에게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며 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경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이제야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껏 그녀는 경화 씨를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었기에 서운함이 컸고 배신감마저 느꼈다. 경화 씨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였다. 그러나 사랑이든 우정이든 관계에서 서로 느끼는 거리감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민경 씨는 경화 씨를 베스트 프렌드로 느꼈을지 몰라도 경화 씨는 민경 씨를 회사 동료로만 여겼을지도 모른다. 비록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회사에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친밀도에 따라 허락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다르다고 한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움찔 놀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친한 친구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간다. 에드워드 홀은 그런 심리적 거리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친밀한 거리가 있다. 0에서 45cm의 거리인데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배우자, 연인, 형제, 절친한 친구 등이다. 둘째는 사적인 거리로 46에서 120cm다. 동아리, 동호회, 파티에서처럼 친밀하지만 조금은 제한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거리다.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 120에서 360cm 정도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최소한 120cm 이상 유지하려고 한다. 넷째는 공적인 거리로 360cm 그 이상이다.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가수가 노래할 때는 360cm 이상 거리를 둔다. 우리 마음이 친한 정도에 따라 허락하는 관계의 거리가 다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것처럼 분명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허용하는 관계의 거리, 관계의 두께, 관계의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연인, 아주 가까운 친구 외에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다. 대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은 마치 자기의 일부라도 되느냐 아끼고 끝까지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새롭게 만난 사람과도 곧바로 친구가 된다. 이처럼 각자 규정하는 관계의 거리가 다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20cm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불쑥 친밀한 거리인 45cm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45cm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기분이 상하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관계의 거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없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상대가 그만큼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 속도와 거리에 맞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이다. 또 반대로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 들지도 말자. 만남의 시간과 횟수를 조절하면서 충분히 자기 속도에 맞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거리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하게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짝 친구라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붙어 다니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서로 이야기한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즉 서로의 거리를 좁히다 못해 0cm로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감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존재한다. 그걸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신경증적이다. 거리감이 없는 관계란 허구이고 둘이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소망은 흔히 퇴행적이고 방어적인 갈등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 모든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각자 독립적인 심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겉으로는 끈끈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30대 초반인 한 여성으로부터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털어놓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친한 만큼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터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존중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어 저는 친구가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딱 그 선은 지켜요.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달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넘어가는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서로를 곁에 둘 수 있었던 비결은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존중했다는 데 있다. 이렇듯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는 숨 쉴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세계를 가꾸면서도 함께 할 수 있다. 나무의사 우종영 씨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꼭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친구는 세상살이가 안개 속처럼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지치고 좌절했을 때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조해준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친구는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친구란 인생에서 더없이 힘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가깝다고 여기는데 왜 너는 멀게만 느끼는 걸까라는 물음이 든다면 친구를 원망하기 전에 적절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란 말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우정이 주는 편안한 기쁨은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것이니까. 괜한 오해로 친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랴. 딸아, 30대에는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너희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테지.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멀리 있다 해도 친구를 챙기며 살아가렴. 살다 보면 오래 사귄 친구가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게 또 없으니까 말이다.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울게 되는 날이 온다. 셰익스피어가 쓴 아테네의 티몬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네.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이것은 문둥병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도둑을 영광스런 자리에 앉힌다네. 딸아, 너는 이게 과연 무엇일 것 같니? 온갖 안 좋은 것을 순식간에 눈부신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서 안달할 텐데 말이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했다. 황금만 있으면 세상 만사 못 이룰 일이 없어 보이기에 사람들은 자진해서 황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참 대단하지 않니? 철이 들어야 돈을 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 밥값을 해봐야 철이 든다. 돈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미래도 덜 불안하고 꿈도 수월히 이룰 수 있고 관계도 더 좋아지며 더 자신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 돈 걱정을 하는구나. 영국의 심리학자 로저 핸더슨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돈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물론 좋지 않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돈은 중요한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돈 문제야말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심리적 독립이 안 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아이로 남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상이 부모든 배우자이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그만큼 상대방은 의존하는 일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적인 귀결이다.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주인공 선비 허생은 오막살이 집에 살며 몹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책만 읽었다. 아내는 삭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갔는데 하루는 굶주리다 못해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만 읽고 있는 남편을 타박했다. 장인밭이나 장사치가 되어 돈을 벌 수 없다면 차라리 도적이라도 될 수 없겠습니까? 결국 허생은 집을 나가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간 살림을 혼자 감당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큰 짐을 떠안기는 셈이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도둑질을 권할까? 철이 없다는 말에서 철은 계절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철이 없다는 건 수확의 시기를 놓쳐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함을 뜻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성인은 철부지나 다름없다. 철이 들어야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밥값을 할 수 있을 때 철이 든다. 밥값을 한다는 건 돈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밥벌이의 지겨움도 고스란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 번 돈은 아무리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과는 다르다.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간 돈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돈에는 자부심과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다. 돈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한 물질로 바꾸게 하는 교환 도구다. 구두 수선공은 구두를 고쳐 돈을 벌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 돈을 벌고 나 같은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돈은 자유를 선사한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에게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속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생존과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고 내 집 마련에 자녀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 그런데 돈이 충분해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이 참 많다. 돈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데에는 현대사회의 익명성이 한 몫을 한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 만큼 작은 단위의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익명적 환경에서는 모든 교환이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얽혀 있다. 게다가 너무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나마 나를 단단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돈이 제공해주는 자유를 몽땅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최고의 구두쇠 캐릭터인 스크루지를 떠올려 보면 된다. 그는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친척도 친구도 돌보지 않고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며 석탄을 아끼려고 한겨울에 직원이 손을 덜덜 떨며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돈이 많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배려, 나누는 기쁨은 모른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스크루지를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저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이에게 학원 5개를 보내고 60평짜리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벌면서도 정작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장, 비싼 차를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월급을 지급하는 사장 등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정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며 돈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돈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우리는 돈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30억이 있어야 노후에 행복하다더니 50억은 있어야 부자라느니 하는데 사실 젊은 나이일수록 30억이 얼마이고 50억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무엇이든 모르면 그것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수록 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수록 돈에 휘둘리기 쉽다.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지,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복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남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건 그들의 돈일 뿐이다. 내 행복에 정말 그만한 돈이 필요한지, 그것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체력을 희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멜번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존 암스트롱은 돈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꼽았다. 그는 돈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았다. 괴테는 부유한 집 출신이었지만 독립을 원했다. 그래서 독립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법조인에서 정부 고문관으로 바꿨다. 그는 일에도 만전을 기했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렇게 획득한 자유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을 썼다. 그는 돈을 버는 일과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글쓰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다. 돈 때문에 울지 않으려면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4천만 원 연봉에 감사할 수도 1억의 연봉이 불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따라 이제라도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집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돈 문제에서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철학자 베이컨의 말처럼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불행해진다. 사람은 돈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돈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돈을 종처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니 돈은 나 자신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며 나아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마흔 이후의 아름다움은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된다. 요즘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예전처럼 늘씬하고 예쁜 모델이 아니다. 다부진 근육에 권투를 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에 열중인 모습이다. 보이기 위한 존재가 아닌 나와 내 몸을 사랑하는 건강한 여성들의 등장. 그걸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성형 광고가 빽빽했다. 성형 전후를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을 보면서 저 여인이 수술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고 그 과정을 쏙 뺀 채 결과만 보여주는 광고에 화가 나기도 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자들에게 뭘 믿고 그러느냐고 다그치듯 쉽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외모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엄마 눈엔 고맙고 예쁠 수밖에. 명품을 사고 성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병원엔 여전히 성형 중독, 명품 중독이라며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한 여성은 그런 말을 했다. 20대에는 루이비통, 30대라면 샤넬 정도는 갖고 있어야 길을 펼 수 있어요. 그들은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외모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아름다운 외모,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뛰어난 패션 감각 등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자원을 매력 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매력 자본을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 제4의 자산이라고 명명했다. 하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 때 비만인 사람들은 86만 원을 버는데 그친다. 또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남성의 경우 14에서 28%, 여성의 경우 12에서 20%를 더 번다고 한다. 그리고 취업률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10%나 더 높다. 그러니 이제 외모에 대한 투자를 사치나 허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외모 가꾸기는 요즘 취업과 승진을 앞둔 20에서 30대에게 중요한 자기 개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고 보니 없는 돈을 모아 유명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마련하려는 청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네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며 내게 들려준 적 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구나. 친구들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너무 힘들다.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자 그중 한 명이 그랬다지. 네가 김태희가 아니고 전지현이 아니잖아. 예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에 더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명품을 사거나 성형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또래 계층에서 받는 사회적 압력을 피어 프레셔라고 한다. 또래 여성들이 갖는 가방을 나도 가짐으로써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들과 같은 울타리 안에 안착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명품 가방이란 마치 또래 이름표와 같다. 파리를 떠난 마카롱의 저자 기욤 에르네는 사회학자 보드리아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사물을 차이의 기호로 조작한다. 쉽게 말해 명품 가방을 살 때 우리는 가방 자체가 아닌 브랜드를 소비한다. 그 브랜드를 메고 있는 자신도 명품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특정한 대상이나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든 가치다. 이를 자존심 고양의 효과라고 한다. 주변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 많으면 내 자존심 역시 올라간다고 여기는 것처럼 명품이라는 가치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심리다. 뭐뭐처럼 되고 싶다는 심리적인 욕망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명품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명품을 걸쳐야만 아름답고 남들도 아름답게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시적 행위가 아닌지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열등감은 절대로 명품이나 성형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20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나의 공적이다. 영화 쇼퍼홀릭을 보면 쇼핑을 끊으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신용카드와 결별하니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주인공의 대사가 나온다. 참 멋진 말이지 않니? 영화의 초반부에서 주인공은 초록색 스카프를 사느라 면접에 늦을 만큼 쇼핑 광으로 나온다. 그런데 신문사에 취직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자 굳이 쇼핑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다. 따라 40이 넘으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40 전까지는 예쁜 얼굴, 균형 잡힌 몸매, 매끈한 피부, 유행에 걸맞는 패션처럼 세상에 통용되는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40이 지나면 각자 쌓아온 인생의 결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얼마나 내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가로 판가름 난다.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보면 학창시절 미모로 주위 사람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세월 앞엔 장사가 없구나 하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학생 때는 평범해서 눈에도 띄지 않던 친구들이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해 보는 이를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그 차이는 과연 뭘까? 얼마 전 나는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나이 50이 넘어 첫 전시회를 준비하는 여성 화가의 그림이었다. 작은 목소리로 작품을 소개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줍은 소녀처럼 보였다. 이미 얼굴엔 굵은 주름이 잡히고 눈가는 처졌지만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엔 생기와 젊음이 가득했다. 코코 샤넬이 20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말뜻을 깨달았다. 여러 해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다를 봤을 때 나는 그분의 백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수수한 옷을 걸쳤을 뿐인데도 그분의 삶 전체가 반영된 얼굴과 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패션이 되어 깊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26세에 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열대우림 곰지 지역으로 들어가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세월이 무려 5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제 그녀는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연구하는 동물학자 겸 환경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흔히들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움은 한때라고 한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나이살에 주름살까지 생겨서 아무 소용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인 구달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세월마저 비켜가는 매력이 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여자는 세월의 도움을 받아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꾼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것은 젊어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명품 옷을 걸치며 외모만 가꾼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운동가 마리 스톱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16세 때의 아름다움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63세 때에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40이 넘어 50이 넘어 60이 넘어서 더 아름다워지는지 너를 보고 싶다.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30살인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딸이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차에다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치료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 차라리 분노라도 하면 낫다. 분노의 내용을 알고 그 방향을 잘 틀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당신은 지금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죽고 싶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왔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음악 공부를 한 까닭. 언젠가 공부하는 인간이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며 하루를 시작하는 미국의 어느 노부부가 나왔다. 89세의 남편 켄모 씨와 86세의 아내 밀드 레드모 씨는 젊은 시절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였다. 그들은 젊어서도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매일 아침 하나씩 풀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내는 최근 불어 공부도 시작했다. 불어에 능통한 남편을 선생님으로 두고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모습이 영락없이 호기심에 가득 찬 사춘기 소녀의 눈방울이었다. 밀드레드는 왜 그 나이에도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세상 일을 지켜보는 게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한 것이 아니죠. 이들 부부에게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한다는 건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과정이 매우 인기라고 한다. 철학,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하는 커리큘럼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신천자들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평생 인문학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늦은 나이에도 어려운 고전 강독이나 미술 비평 수업을 들으며 열정을 불태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순수한 지적 열망이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해 보다 고차원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욕구의 위계 이론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안전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사람은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인간이 가지는 삶에 대한 갈망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 속한다.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오?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따라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취직할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 학창 시절에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대학에 와서는 학점과 각종 자격증, 영어 등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느라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 젊은 시절의 공부는 입시와 취업에 집중되어 외줄타기 하듯 한 방향으로 몰려있다. 그러다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 마음 어디선가 올라오는 울림을 알아챈다. 인생을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 시험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살찌우고 싶은 갈망이다. 물이 오래 머물면 썩기 마련이듯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다. 어느 순간 비어있는 구석을 채우려는 욕구, 그것은 바로 성장의 욕구다. 내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연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가에게 정신분석을 받을 기회를 어렵게 마련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굳이 이 나라에 먼 나라까지 와서 분석을 하려 하는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좀 더 성장하고 싶어서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장의 욕구 덕분이었다. 너를 낳고 병원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도,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도, 50세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개인 클리닉을 열게 된 것도 모두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내가 죽기 직전 밀드레드처럼 수학 문제를 풀지, 소크라테스처럼 음악 공부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따라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말했듯이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는 날이 될 것 같구나. 살아있는 한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매일 조금씩이나마 성장해가는 나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싶다. 30. 네가 시작해야 할 진짜 공부. 나이든 엄마가 계속 공부를 희망하듯 이제 30대 중반에 이른 너도 진짜 공부를 계속해야 할 때다.
네가 자라는 동안 해온 공부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문제풀이 방법을, 지혜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상머리 공부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단다.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 공부란 꼭 펜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꽃과 풀에서도 지식을 얻고 청춘은 우정과 연애를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좌절과 실패는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살아있는 경험이 사상과 이론을 만들면 지혜로 깊어진다. 운전하는 법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공부란 지혜를 얻는 일이요.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고전을 읽으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인 데에 반해 고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며 검증받은 책으로 그 안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 얼 쇼리스는 1995년부터 노숙인 빈민 죄수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들에게 직업 교육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나 없이 삶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살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얼 쇼리스는 그들에게 스스로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너에게 고전을 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앞서 얘기한 켄과 밀드레드 모부부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한 인간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를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렴. 네가 가진 게 얼마든 그것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다. 기부를 해도 좋고 관심 있는 사회 활동을 SNS로 전파해도 좋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행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 외로운 올드미스 바버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버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려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목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